그는 소파에서 자는데요. 단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그 한마디가 지난 67년간 내가 쌓아온 가족의 정에 대한 모든 인식을 산산조각냈다. 나는 내가 가족을 아주 잘 안다고 믿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아니었다. 그리고 최악은 그 말을 한 사람이 내 친아들의 아내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내가 돈을 주고 빌린 집을 마치 내가 갈 곳 없는 떠돌이 개라도 되는 양 제멋대로 배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다리게 정하고 있었다. 내가 조용히 준비한 복수 계획을 알게 된다면 왜 결코 잃을 것 없는 한국의 할머니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만약 67세의 여인이 어떻게 그 조종적인 며느리의 악몽이 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라. 이 이야기는 당신의 등골을 오싹하게 할 테니 나는 이엠이 올해 67세다. 내가 들려줄 이 이야기는 석 달 전 제주도의 한 고급 리조트 빌라에서 벌어졌다. 그곳은 내가 사용료만 원을 들여 빌린 곳이었다. 그 돈은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내가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퇴직금이었다. 오직 아들 김지명과 며느리 박혜산, 그리고 두 손주 지훈이와 예나와 함께 완벽한 일주일을 보내는 꿈을 꾸며 모은 돈이었다. 하지만 내가 몰랐던 사실은 혜산에게 나는 존경할 만한 할머니가 아니라 그저 돈을 내는 지갑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곳에 있었다. 부엌문 뒤에 숨어 내가 빌린 집에서 도둑처럼 혜산이 전화로 자기 엄마에게 방 배정을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엄마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아버님은 두 번째 방, 애들은 뒤쪽 방에서 자고 할머니는 소파에서 자는데요. 그녀는 내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다. 내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지 않으려고 몬트를 꽉 붙잡아야 했다. 공장에서 2대 근무를 하며 지면이가 공부할 돈을 마련했던 여자. 하나뿐인 금 귀걸이마저 팔아 아들의 사업 자금을 대주었던 여자. 하지만 다음에 들려온 말은 정말이지 내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아유, 두고 보세요. 혜미 어머님은 아무 말 못할걸요. 그분은 남 비위 맞추려고 뭐든 하는 그런 고리타분한 늙은이에요. 자기가 먼저 숙박비 잔액을 냈어요. 아무도 부탁 안 했는데 믿겨져요. 정말 어이없죠. 그분들 세대 여자들은 다 그래요. 시키는 대로 하고 남에게 폐만 안 끼치면 뭐든 참는다고요. 고리타분하게 시키는 대로 하는 마치 지난 67년 내 인생, 내 존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바로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져 내렸다. 내 심장뿐만이 아니었다. 늘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시어머니, 늘 니라고 말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할머니라는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깨져버린 것이다. 그날 밤 그들은 내가 산 술로 테라스에서 즐겁게 웃고 떠들며 무료 휴가를 축하하고 있었다. 나는 홀로 안방에 남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슬픔이 아닌 가득 찬 분노 때문에 울었다. 정말이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지명아, 내 아들 지명아 하고 소리치고 있었다. 제 엄마가 돈을 낸 가족 휴가에서 화상회의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혜산은 그날 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가 내 아들을 조종하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이로 인해 무너질 실수였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방심하게 되고 부주의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부주의한 여자는 잠금장치도 없는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기 마련이다. 시키는 대로 하는 늙은이가 죽을 만한 곳에 말이다. 그날 새벽 내가 그 휴대폰에서 발견한 것은 혜산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하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 아니라 그녀가 사실 악마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나를 완전히 파괴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녀가 건드려서는 안 될 건드릴 결심할 때 세상에 그녀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나이 또래의 여자가 더 이상 시키는 대로 하지 않기로 결심할 때. 그 휴대폰에서 발견한 내용은 나를 온몸이 떨리게 만들었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복수 계획을 가동시켰다. 내가 왜 부엌 구석에서 며느리가 내가 빌린 집을 배정하는 것을 듣고 분노했는지 알고 싶은가? 그러려면 먼저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결국 배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던 여자. 하지만 완전히 착각했던 여자의 이야기 말이다. 나와 지명이의 이야기는 내가 23세 되던 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나는 과부가 되었다. 품에는 겨우 8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었다. 지명이의 아빠는 공사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아이를 홀로 키우며 아무 유산도 없이 오직 산더미 같은 빚과 산산조각 난 마음만을 남겼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섬유 공장으로 달려가는 기분을 아는가? 거기서 학교 교복을 꿰매고 이어서 최하정 아줌마 집에 달려가는 유일한 이였다.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2월시까지 사무실을 청소하는 두 번째 직장으로 데려가는 생활을 말이다. 그가 5살 때 내게 엄마, 저는 철수 아빠처럼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약속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일하더라도 그를 엔지니어로 만들겠다고. 그리고 나는 내 약속을 지켰다. 나는 그의 아빠와의 결혼 예물을 팔아 그리고 나는 내 약속을 지켰다. 나는 그의 아빠와의 결혼 예물을 팔아 그를 사립고등학교에 보냈다. 하나뿐이나 기운 원피스를 입고 나는 새거리를 팔아 대학 등록금을 대주었다. 심지어 주말에도 추가 근무를 하며 공학 전공에 필요한 자. 하지만 나는 내 가슴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이, 가장 자랑스럽게 펴져 있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지명이는 좋은 아들이었다. 성실하고 효심 깊으며 다정했다. 졸업 후 그는 한 건설 회사에 취직했고 2년 후 눈을 반짝이며 집에 돌아와 내게 말했다. 엄마, 저 회사 차리고 싶어요. 동업자도 찾았고 계약도 다 해놨어요. 초기 자금만 있으면 돼요. 초기 자금. 나는 20년 동안 일해서 통장에 딱 4천만 원을 모아두었다. 나는 그 돈을 그에게 주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어떤 조건도 달게 주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가정은 그런 식이니까. 아들이 꿈을 가질 때 엄마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사람이니까. 지명희의 회사는 점점 커져갔다. 5년 안에 그는 매년 수십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그는 자기 집을 사고 SUV를 사고 옷차림도 점점 더 화려해졌다. 나는 여전히 방 2칸짜리 작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행복했다. 내 희생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해산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나는 어느 일요일 우리가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갔을 때 그녀를 만났다. 지명이가 절 마당에서 그녀를 내게 소개했다. 그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다. 그녀는 예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었다. 엄마, 이분은 혜산이에요. 은행에서 행정 관리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내 아들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가 그녀를 보는 눈빛은 어릴 적 이후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반짝임으로 가득했다. 혜사는 첫날부터 내게 매우 공손했다. 어쩌면 너무 공손했을지도 모른다. 얼굴에는 늘 완벽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입에서는 늘 듣기 좋은 말만 나왔다. 혜미 어머님, 지명 씨는 어머님처럼 성실한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행운이에요. 혜미 어머님, 지명 씨를 키우시느라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게 보여요. 어머님, 지명 씨가 늘 어머님이 자기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다고 말해요. 처음에는 그저 예의 바른 말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야 그것이 하나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초기의 경고, 신호들을 나는 모른 척했다.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명이가 매주 일요일 점심 약속을 취소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늘 혜산의 집에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가 30년 동안 지켜왔던 매일 전화하는 습관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게 된 것이었다. 엄마, 혜산이가 그러는데 결혼한 남자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대요. 그는 그렇게 내게 설명했다. 미안한 듯 들렸지만 공간이라니. 내가 무슨 그의 공간을 차지했단 말인가? 나는 그저 계속 그의 엄마이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혜사는 영리했다. 정말이지 아주 영리했다. 그녀는 결코 내 앞에서 직접적으로 나를 공격하지 않았고 결코 내 앞에서 무례하게 굴지 않았다. 그녀의 수법은 더 엄밀하고 은밀했다. 마치 가족 모임을 주최하고는 나를 초대하는 것을 잊는 식이었다. 혜미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께 전화드리는 걸 깜빡했어요. 아유, 저희는 식구가 별로 없어서 크게 생각 안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기 엄마와 모든 이모들을 초대했었다. 나는 늘 나중에 지명이에게 그들이 얼마나 즐겁게 놀았는지 듣고서야 알게 되곤 했다. 또 한 번은 그녀가 지명이 집의 인테리어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엄마, 혜산이 안목이 좋아서 집이 이제 훨씬 현대적으로 보여요. 지명이와 어릴 적 함께 찍은 사진은 냉장고 문에서 사라졌다. 내가 직접 떠서 선물한 소파 커버는 모두 더 고급스럽고 화려한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조금씩 내 아들 집에서 나의 흔적은 그렇게 천천히 지워져 갔다. 가장 큰 타격은 내 손주들, 지훈이와 예나가 태어난 후였다. 그들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물이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내가 살아갈 원동력이었다. 그런데 혜사는 그들을 무기로 사용했다. 혜미 어머님, 아이들은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양쪽 집 규칙이 다르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아니면 이렇게 해요. 앞으로는 주말에만 오세요. 결국 주말에 오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이 되었고 한 달에 한 번은 특별한 날이 되었고 특별한 날은 결국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날이 되었다. 그리고 내 아들 지명은 그렇게 코끼인 소처럼 끌려다녔다. 내가 그와 소통하려 할 때마다 그는 늘 대답했다. 엄마, 혜산이 말이 맞아요. 혜산이가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서 현대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 알아요. 현대 가정이라니. 언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것마저 구식 개념이 되었단 말인가? 하지만 정말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은 것은 내 65세 생일날이었다. 나는 아침 내내 지명이가 손주들을 데리고 오기를 기다렸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삼계탕을 끓여두고 빵집에서 작은 케이크도 사두었다. 어릴 적 그를 위해 직접 수놓은 식탁보를 깔고 예쁘게 장식했다. 그런데 지명이는 밤 8시가 되어서야 혼자서 급히 왔다. 얼굴에는 미안함이. 그게 혜산이 사촌 동생 생일도 있어서 같이 하기로 했다. 엄마, 미안해요. 그게 혜산이네. 집에서 가족 모임인데 나는 안 해서요.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귀찮은 의무. 그들이 한가할 때나 잠시 상대해줘야 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부엌에서 식은 삼계탕을 마시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케이크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더 이상 그들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그들의 관심을 바라지 않겠다고. 내 존엄을 지키고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지명이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누가 그의 곁에 있었는지 스스로 기억해내기를 말이다. 그 생일 이후로 3년이 흘렀다. 이 3년 동안 나는 완벽한 시어머니, 말썽 피우지 않는 할머니, 그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같은 사랑과 존경에 만족하는 여인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이번 제주도 여행 제안 전까지는 말이다. 나는 이것이 가족을 되찾을 절호의 기회라고 믿었다. 정말이지 어리석었다. 하지만 그날 밤 문 뒤에 숨어 혜산이 나를 시키는 대로 하는 고리타분한 늙은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한컬타분한 늙은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좋은 남자를 키워냈지만
그가 교활한 여자에게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만약 계산이 지난 5년처럼 계속 나를 갖고 놀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크게 착각했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 새벽 내가 그녀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것은 그녀의 의도를 증명했을 뿐 아니라 그녀가 내 남은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나의 집. 그 전화는 화요일 오후에 걸려왔다. 나는 그때 우리 집 작은 마당에서 제라늄에 물을 주고 있었다. 해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난히 즐거웠고 심지어 약간 친근하기까지 했다. 혜미 어머님, 잘 지내세요? 아, 제가 갑자기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어머님과 상의하고 싶어서요. 나와 상의하다니. 이 네 글자는 지난 몇 년간 내가 처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느낀 순간이었다. 혜사는 한 번도 나와 일을 상의한 적이 없었다. 혜사는 한 번도 나와 일을 상의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가족 계획이 바뀌어도 내게 알리는 것조차 귀찮아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가족 다 같이 휴가를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도 빨리 자라고, 그리고 어머님. 어머님도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우리 다 같이 바다로 놀러 가는 거 어떠세요? 영화처럼 바다가 보이는 큰 집을 빌려서 다 같이 지내면서 그동안 놓쳤던 시간들을 다 만회하는 걸까? 아유,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참 좋다.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방금 놓쳤던 시간들을 만회하자고 말한 건가?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진짜 가족 시간을 보내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가장 먼저 떠올렸죠. 지명 씨는 일하느라 너무 바쁘고 저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저희가 가끔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을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저희 엄마요. 작년에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외롭게 지내셔서 저희 엄마 때문에라도요. 사실 그때 나는 경계했어야 했다. 하지만 너무 흥분했다. 지명이와 손주들과 일주일 내내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다. 그럼 어디로 가고 싶니? 나는 물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지훈이와 예나와 함께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는 상상을 하고 있었다. 아, 제가 인터넷으로 제주도 쪽을 찾아봤는데요. 정말 예쁜 리조트 빌라들이 많아요. 전용 수영장도 있고 환상적인 바다 전망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까지. 완벽하죠. 유일한 단점은 그녀가 의도적으로 말을 멈췄다. 나는 이 바보는 그렇게 그녀의 덫에 걸려들었다. 무슨 단점인데? 아, 아이들 최근 학원비도 그렇고 지명씨 회사도 확장하고 싶어 하는데. 하지만 어머님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니면 일주일 말고 좀 저렴한 여관에서 주말만 보내도 좋고요. 저렴한 여관이라니. 나는 막바다 전망 빌라를 상상하기 시작했는데 파도 소리에 잠이 들고 손주들이 해변을 뛰어다니는 것을 보는 상상 말이다. 네가 말한 그 빌라는 얼마인데? 나는 물었다. 이미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마음속으로 짐작하고 있었지만 하여, 혜미 어머님, 제가 이런 일로 어머님을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게 일주일 숙박비가 한 40령만 원 정도 들어요. 하지만 시설은 정말 최고예요. 침실 5개의 완벽한 주방, 바다 전망의 넓은 테라스, 심지어 청소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머님은 걱정 마세요. 저희가 좀 더 저렴한 곳을 찾아볼게요. 400만 원. 그 금액은 내 비상금 통장에 있는 모든 저축액이었다. 지난 3년간 내 퇴직금에서 한 푼 아껴 모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둔 돈이었다. 이때 해산이 돈이었다. 혜미 어머님, 아시죠? 아무래도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님께 부담을 드리거나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저랑 지명 씨가 방법을 찾아보고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다시 얘기해요. 아이들은 이해할 거라고?
내 손주들은 지난주에 내게 할머니, 우리 언제 같이 바다에 놀러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었는데 그들이 이해할까? 할머니가 돈 쓰기 싫어하는 구두쇠라고 이해할까? 아니야. 혜산아, 잠깐만. 나는 황급히 입을 열었다. 내 머릿속에는 이미 지훈이가 전용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는 모습, 예나가 해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는 모습, 그리고 지명이가 지난 몇 년간 처음으로 진정으로 편안해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그의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해내는 모습이 떠올랐다. 혜산아, 됐다. 그 집은 내가 낼게. 전화 저편에서 갑자기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은 아마 1초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는 그 1초 동안 혜산이 웃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피 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웃었다는 것을. 정말이세요, 혜미 어머님? 아유,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어머님께 그렇게 큰 돈을 쓰게 할 수 있어요? 그 돈은 정말 너무 많아요. 얘야, 내가 일하고 돈 모은 게 다 가족에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니? 게다가 나도 면 이렇게 나 자신에게 상을 준 적이 없어. 이건 내가 온 가족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혜미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나중에 어머님이 후회하실까봐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가족 활동을 하는구나. 와, 정말 최고예요. 아이들이 분명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지명 씨도 어머님께 정말 감사할 거예요. 늘 어머님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거든요. 지명이가 정말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명이가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어쩌면 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혜산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들렸다. 지금 신용카드 정보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 나는 내가 직접 예약할게라고 말했어야 했다. 그때 나는 좀 더 자세히 물어봤어야 했다. 그때 나는 그녀가 내 제안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였는지 알아차렸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너무 흥분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소외당한 후에 겨우 다시 피어난 작은 희망이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정보를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네, 혜미 어머님. 벌써 예약했어요. 8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정말 기대돼요. 그럼 지명이는 이 사실을 아니? 그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바로 말해줄 거예요. 어머님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알면 분명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 모든 저축액을 어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에 투자했다. 나와 가족의 황금 같은 시간. 딱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마음껏 이야기하고 웃고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기억해낼 수 있을 터였다. 우리는 테라스에서 바다를 보며 아침 식사를 하고 지명이가 커피를 마시며 회사 근황을 내게 이야기하고 나와 혜산이 함께 부엌에서 온 가족을 위해 요리하고 내 손주들이 완벽한 해변에서 할머니 하고 소리치며 내게 달려오는 꿈을 꾸었다. 나는 정말이지 너무 순진했다. 왜냐하면 나는 혜산이 이미 모든 것을 정해두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혜산이 이미 모든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일주일의 일정을 누가 어디서니 나는 그 화요일의 전화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며 혜산이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은 소파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는 것을 더더욱 몰랐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는 그 휴가 동안 내가 진정으로 행복함을 느낀 마지막 순간이었다. 지훈이와 예나는 흥분해서 5분마다 내게 도착했어요. 수영장 엄청 커요? 우리 거북이 볼 수 있어요? 하고 물었다. 지명이는 몇 달 만에 가장 편안해 보였다. 심지어 혜산의 기분도 괜찮아 보였다. 혜미 어머님, 어머님이 이 집을 고르신 건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 그녀가 내게 말했다. 아이들이 이번 휴가를 정말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 거예요. 나는 웃었다. 마음이 따뜻했다. 드디어 내가 한 가지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드디어 내 가족을 위해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해주었다는 생각에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집은 아름다웠다. 그건 부정할 수 없었다. 해산이 묘사한 그대로였다. 하얀 현대식 건물에 터키색 바다가 바로 보이는 아주 넓은 테라스, 야자수가 심어진 마당, 그리고 남쪽 햇살 아래 반짝이는 수영장까지. 이곳은 내 꿈속의 천국이었다. 문제는 집이 아니었다. 문제는 해산이었다. 그녀가 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태도가 이상했다. 얘들아, 방 보여줄게. 그녀는 소리쳤다. 택시 기사에게서 열쇠를 받아들고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양 걸어 다녔다. 여보, 당신은 무거운 짐 맡아줘요. 혜미 어머님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나는 편히 쉬라고? 나는 방을 보고 내가 어디서 잘지 고르고 온 가족을 위해 정성껏 아침 식사를 만들어주려 했던 그 부엌을 둘러보고 싶었다. 하지만 혜사는 이미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이거 정말 예쁘지 않아요? 그녀는 창문을 열고 닫으며 마치 자기 집인 양 능숙하게 말했다. 이 방 우리 쓰기 정말 좋죠. 내 방 우리 쓰기 정말 좋죠? 드레스룸에 마사지 욕조까지 있어요. 이어서 그녀는 다른 방으로 달려갔다. 내가 돈을 내고 빌린 집에서 그녀가 내게 잠자리를 배정해주기를 기다리면서 말이다. 마침내 그녀는 나를 거의 잊은 듯이 내게 말했다. 혜미 어머님은 이 게스트룸에서 주무시면 돼요. 여기 정말 편하고 개인 화장실도 있고 에어컨도 시원해요. 게스트룸이라니. 내가 돈을 내고 빌린 집에서 나는 손님이었다. 하지만 이게 최악은 아니었다. 최악은 이 집의 안주인이 혜산도 나도 아니었고 바로 최하정, 혜산의 엄마였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혜산아, 네가 이 집 정말 예쁘게 골랐다. 그녀는 혜산을 껴안으며 소리쳤다. 방도 엄청 크고 저 테라스는 아침 운동하기 딱이겠네. 아침 운동? 설마 아정은? 그녀는 이미 내가 빌린 집의 테라스에서 아침 운동을 할게 새끼뺨을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럼 제가 엄마 방 보여줄게요. 혜산이 말했다. 한 방이에요. 바다 전망이 가장 좋은 방이에요. 바다 전망이에요. 나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혜산아. 나는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손주들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했다. 나는 방은 우리가 다 같이 상의해서 나누는 줄 알았어. 네 엄마도 오는 줄 몰랐고. 혜미 어머님, 제가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어요. 저희 나이 또래 여자들은 가족의 지지가 가장 필요하잖아요. 제가 엄마를 모시고 나와서 기분 전환을 시켜드리는 게 우리 나이 또래. 나는 67세였다. 하지만 분명 그녀는 안방을 쓸 자격이 있었고 나는 게스트룸을 쓸 자격밖에 없었다. 물론이지 않다. 나는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다.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손주들은 여전히 흥분해서 뛰어다니고 있었다. 나는 첫날부터 분위기를 망치는 회방꾼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아들 지명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가 이렇게 자는 건 아니지라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오후 나는 게스트룸에서 짐을 정리하면서 혜산과 그녀의 엄마 목소리를 계속 들었다. 그들은 시시덕거리며 이번 주 일정을 짜고 있었다.
나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말이다. 내일은 테루거에 일찍 가서 뜨거운 햇볕을 피하는 게 좋겠어. 수요일은 푸찬이 닭이겠네. 아이들이 분명 좋아할 거야. 금요일에는 테라스에서 특별 저녁 식사를 하자. 내가 비법 해산물 요리 레시피를 가져왔어.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가족 계획에 참여하려 했지만 내가 도착했을 때 혜산과 그녀의 엄마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놓은 상태였다. 혜미 어머님, 잘 정착하셨어요. 보세요. 저희가 이번 주 일정을 다 짰어요. 분명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분명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그녀는 내게 손으로 쓴 종이를 보여주었다. 모든 활동 시간표가 적혀 있었고, 심지어 매일의 메뉴까지 적혀 있었고, 내일의 메뉴까지 적혀 있었다. 내 의견을 물어본 것은 하나도 없었다. 마치 내 의견을 물어본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아유, 어머님은 아무것도 걱정 마세요. 혜사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지금 생각할수록 싫어졌다. 어머님은 그냥 편히 쉬고 즐기세요. 저랑 아정씨가 다 준비해놨어요. 나랑 아정씨라니. 마치 그들이 안주인이고 나는 그저 초대받은 손님이며 심지어 그들이 나를 끼워준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날 밤 우리는 그들이 내가 산 재료로 준비한 저녁 식사를 먹었다. 나는 식탁 모퉁이에 앉게 되었고 혜산의 엄마는 식탁의 두 주요 자리를 차지했다. 마치 이 집의 진정한 안주인인 양 말이다. 지명이는 휴대폰에 콜을 받고 회사 이메일에 답장하느라 바빴다. 손주들은 맛있게 먹으며 내일 무엇을 할지 흥분해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는 내 식탁에서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느껴졌다. 케미 어머님, 내일 너무 피곤하시면 그냥 집에서 쉬셔도 돼요. 그냥 집에서 쉬셔도 돼요. 고마워요. 그 테루거 일정은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 테루거 일정은 정말 피곤하거든요. 특히 어머님도 아시죠? 아정이 선심 쓰듯 말했다. 극히. 어머님도 아시죠? 저는 그 협곡들을 꼭 보고 싶었어요. 혜산과 그녀의 엄마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나를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다. 물론이죠. 좋아요. 혜미 어머님, 가고 싶으시면 가세요. 혜산이 말했다. 혜산이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오래 걸어야 해요. 마치 내가 너무 약해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인 양 말이다. 마치 내가 일주일에 8시간씩 30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듯이. 그날 밤 나는 게스트룸에 누워 테라스에서 들려오는 혜산과 그녀의 엄마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내가 산수를 마시며 내가 낸 돈으로 즐기고 있었다. 나는 드디어 깨달았다. 내가 일생일대의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나는 가족 여행을 주최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사형형만 원을 쓰고 제주도에 와서 그들이 가장 좋은 바다 전망을 배경으로 나를 모욕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날 벌어진 일이 이 모욕이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혜산이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우연히 그녀가 언니에게 전화하는 내용을 엿듣고서야 나는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함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함정. 제주도에 온 지 이틀째 되던 날 나는 드디어 깨달았다. 나는 휴가를 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나를 가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관객으로 온 것이었다. 모든 것은 테루거에서 시작되었다. 혜산이 그 일정이 내게 얼마나 힘들 것인지 계속 경고했지만 나는 관광버스에 가장 먼저 탔고 혜산은 그늘진 곳을 가장 먼저 탔고 혜산은 5분마다 덥다고 소리쳤고 아정은 5분마다 덥다고 소리쳤고 그리고 나는 초등학생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가이드가 협곡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할머니 아세요? 옛날에 이 길을 만든 사람들 정말 대단했대요. 지훈이가 땀으로 축축한 내 손을 잡고 물었다.
우리는 함께 주요 명소로 걸어갔다. 물론이지, 내 아가. 그들은 대단했을 뿐 아니라 정말 용감했단다. 내가 대답했다. 나는 그가 걷는 동안 그를 안아주었다. 뒤에서 혜산이 어머님 안아주었다. 나는 지명이 5살 때까지 안아주면서 두 교대 근무를 했던 여자였다. 하지만 진정한 모욕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빌라로 돌아왔다. 모두 지쳐 있었지만 행복해 보였다. 손주들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잠들었고 지명이는 그들을 방으로 안아다 눕혔다. 나도 지친 몸을 이끌고 게스트룸으로 돌아가 하루의 먼지를 씻어내려 샤워를 하려 했다. 방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내 모든 짐이 다시 여행 가방에 쌓여 침대 위에 던져져 있었다. 마치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라도 되는 양, 당장 나가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말이다. 혜산아, 나는 방문 앞에서 소리쳤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심장마비라도 올 것 같았다. 그녀는 문 앞에 나타났다. 얼굴에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가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눈빛에 나를 오싹하게 만드는 섬뜩한 빛이 더해져 있었다. 아야, 혜미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또 어머님께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어요. 그게 제 사촌 동생 아린이란 그 남편 건우가 갑자기 신혼여행이랑 그들이 급하게 묵을 곳을 찾고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그들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네 사촌 동생이 내가 돈을 주고 빌릴 리조트 빌라에 오고 그래서 나는 내가 자던 방을 2명의 낯선 사람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하지만 혜산아,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자야 하니? 어머님은 걱정 마세요. 거실에 있는 소파 정말 편해요. 무슨 라텍스였나? 5성급 호텔 침대보다 더 잘 주무실 거예요. 소파라니. 내 67년 인생에 내가 사형력만 원을 쓴 후에 내가 이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후에 나는 거지처럼 소파에서 자라고 내쫓겼다. 안 돼. 다른 방은 없어. 나는 물었다. 내는 물었다.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다른 방이 어디 있어요? 다른 방이 어디 있어요? 혜미 어머님. 저희 엄마는 전리품을 쌓아두는데 저희는 2번째 방, 아이들은 3번째 방에서 주무시고 저희는 2번째 방에서 자는데 방이 없어요. 뒤쪽에 작은 서재가 있었다. 그들의 개인 드레스룸이나 다름없었다. 혜산아, 이 집은 내가 돈을 낸 거야. 내가 이렇게 단호한 어조로 그녀에게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이 1초 동안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네, 혜미 어머님. 저희 모두 어머님께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어머님께 아무것도 걱정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저희가 모두를 잘 배정해 드릴 테니 어머님은 그냥 편히 쉬시면 돼요. 거실 소파에서 편히 쉬라고? 이때 지명이가 마침 지나왔다. 막 아이들을 재우고 와서 땀으로 젖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둘이 왜 싸워? 그는 우리 둘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보. 혜산이 즉시 가로채 말했다. 제가 아린이랑 건우가 갑자기 왔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방을 다시 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 지명이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대답했다. 그럼 저녁은 먹었어? 나 배고파 죽겠네. 아, 그래? 제 엄마가 소파에서 자라고 내쫓기고 아내의 사촌 동생 부부가 방에서 자는 것을 보고도 그는 그날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긴 밤이었다. 나는 혜산이 청소 도구함에서 찾아낸 얇은 담요를 덮고 면 잠옷을 입은 채 그 소파에 누워 있었다. 내가 돈을 낸 집에서 내 가족이 각자 편안한 방에서 내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손주들이 자기 방에서 오늘 본 풍경을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지명이와 혜산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계속 생각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아정이 내가 잤어야 할 안방에서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다. 아정이 내가 잤어야 할 안방에서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다. 왜 내가 내 집에서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걸까? 하지만 나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새벽 2시에 벌어진 일이었다. 혜산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내가 깨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지만 이 조용한 집에서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들렸다. 혜령아,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녀는 전화 저편에 대고 비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늙은이가 아무것다. 지금은 내가 소파에서 자라고 내쫓아도 끽소리도 못해. 늙은이, 돈 내는 늙은이. 아니야. 아무 말 못할 거야. 그분은 남 비위 맞추려고 뭐든 하는 그런 시어머니잖아. 지명 씨도 이제 완전히 내 편이야. 예전처럼 자기 엄마를 감싸주지도 않아. 솔직히 말해서 그 데스per한 관심에 목마른 모습 보면 내가 다 불쌍해. 관심에 목마른 모습 보면 내가 다 불쌍해. 나는 그저 내 휴가에서 최소한의 존중을 받고 싶었을 뿐인데 오늘 테루거에서도 일부러 지훈이를 안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더라. 마치 자기가 얼마나 젊은 것처럼. 그저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었을 뿐이야. 지명 씨도 옆에서 보고 창피해하더라. 지명이가 나를 창피했다고? 내가 내 손주를 안는 것을 창피해했다고? 하지만 다음에 들려온 말이 칼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다. 가장 좋은 건 이미 그가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내가 너한테 말했던 그 계획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야. 지명 씨도 거의 설득됐어. 그도 자기 엄마가 너도 알잖아. 좀 더 전문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요즘 자꾸 깜빡하고 몸도 점점 안 좋아진다고 말하더라고. 계획이라니? 무슨 계획? 전문적인 보살핌이라니? 맞다 언니. 길어야 6개월 안에 그분을 잘 보살펴줄 수 있는 곳으로 보내고 그럼 우리는 깨끗하게 살 수 있어. 더 이상 그분이 우리 일에 사사건건 간섭할 걱정은 안 해도 돼.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휴가 중에 나를 모욕하는 정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나를 지명이의 인생에서 완전히 제거하려는 계획이었다. 나는 그 소파에 뻣뻣하게 누워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혜사는 내가 돈을 낸 편안한 방으로 돌아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 지명이와 나를 완전히 차지할 계획을 계속 꾸미고 있었다. 평생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다고 느꼈다. 내가 키운 아들은 이제 나를 짐으로 여기고 내가 평생을 바친 가족은 이제 나를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폭발했다. 23세 아기를 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후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분노였다. 화산의 용암처럼 내 몸속에서 타오르는 끓어오르는 분노였다. 아니야. 나는 그들이 나를 쓰레기처럼 요양원에 버리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혜산이 내가 그토록 많은 희생으로 얻은 모든 것을 망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시키는 대로 당하기만 하는 고리타분한 늙은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혜산이 몰랐던 사실은 그날 밤 그녀가 내가 죽은 듯이 소파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하며 편안하게 잠들어 있을 때 내가 부엌에 그녀가 잊어버리고 간 휴대폰을 발견했고 그 휴대폰에서 발견한 것이 그녀의 완벽한 거짓 세계를 부술 충분한 무기를 내게 주었다는 것이다. 복수 계획. 새벽 4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고문처럼 변한 그 소파에서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기로 했다. 등은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팠고 밤새도록 소리내지 않고 울어서 눈은 호두알처럼 부어 있었다. 집은 고요했다. 아정이 안방, 즉 내가 잤어야 할 방에서 내는 코골이 소리와 파도,
소리만이 들렸다. 그 소리는 이제 나의 비참한 상황을 비웃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아무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맨발로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다. 내가 빌릴 리조트 빌라에서 말이다. 그리고 나는 혜산의 휴대폰을 보았다. 부엌 아일랜드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은 켜져 있었다. 그녀는 그 악랄한 전화 통화를 언니와 끝낸 후 여기에 잊어버리고 간 것이 분명했다. 평소에 나라면 절대 남의 휴대폰을 만지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어릴 적부터 남의 사생활을 존중하라고 배웠다. 하지만 그녀가 나를 늙은 비참한 존재라고 부르는 것을 들은 후에, 그리고 그들이 나를 요양원에 버릴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안 후에 나는 도대체 그까지 존중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은 잠금 해제되어 있었다. 혜사는 자신의 승리에 너무 방심했다. 그녀는 비밀번호조차 설정하지 않았다. 내가 가장 먼저 본 것은 그녀와 언니 혜령의 대화 기록이었다. 내가 읽은 내용은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헛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 혜령 그분 설득해서 돈 내게 했어? 혜산 완전 쉬웠어. 가족이 함께 모이는 거라고 말했더니 바로 넘어오더라고. 40만 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통장에서 꺼내주더라. 혜령, 너 정말 못됐네. 지명 씨는 아무 의심 안 했어? 혜산, 그는 전혀. 요즘 회사에 골치 아픈 일이 많아서 죽을 지경이야.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신경 쓸 겨를도 없어. 회사에 골치 아픈 일. 지명이는 늘 내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나는 계속 아래로 스크롤했다.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깊숙이 박혔다. 혜산, 가장 좋은 건 내가 그 심리 상담사를 이미 처리했다는 거야. 혜산, 내가 그분한테 우리 시어머니가 요즘 너무 건망증이 심해서 가끔 손주들도 못 알아보고 며칠 전에는 가습을 끄는 것도 잊었다고 말했어. 혜령, 정말? 그렇게 심해? 혜산, 제발 그 늙은이가 너나 나보다 더 똑똑하다니까. 하지만 상담사는 모르잖아. 나는 이미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하다는 심리보고서를 손에 넣었어. 심리보고서? 그녀가 가짜 심리보고서를 위조했다니. 나를 내쫓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이다. 내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하지만 더 끔찍한 내용이 남아있었다. 나는 오윤호 의사라는 이름의 대화를 클릭했다. 그 안의 내용은 내 숨을 먹게 했다. 오윤호 의사 박혜산 씨, 이번 절차 서류는 다 준비했습니다. 그 심리 보고서가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주장하니 문제 없을 겁니다. 혜산, 아주 좋아요. 그럼 재산 문제는요? 오윤호 의사, 남편분은 외아들이니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명의의 모든 자산, 집, 은행 계좌 모두 그의 후견 아래로 넘어갈 겁니다. 내 집이라니. 그들이 내 집을 원했다. 내가 30년 동안 일해서 피땀으로 일궈낸 벽돌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내 손으로 쌓아 올린 작은 아파트. 나는 주택대출금을 갚기 위해 밥 먹는 것조차 아껴가며 살았는데 그들이 그것을 빼앗으려 한다니. 화가 나서 눈물이 솟구쳤다. 나는 계속 그 휴대폰을 뒤졌다. 그 휴대폰은 우리 집의 판도라 상자나 다름없었다. 나는 임대서사라는 이름의 대화를 찾았다. 그 안의 내용은 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임대서사 박혜산 씨,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임대서사 김지명 씨, 회사 현재 2억 5천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임대서사, 만약 석 달 안에 갚지 못하면 바로 압류될 겁니다. 혜산, 그럼 시어머니 집을 팔면요? 임대서사, 그 집은 대략 2억 원 정도 가치가 있으니 큰 구멍을 메울 수 있을 겁니다. 임대서사, 하지만 전제는 당신이 자발적으로 서명하게 하거나 아니면 김지명 씨가
그분의 재산에 대한 합법적인 후견권을 얻어야 합니다. 빚 2억 5천만 원이라니. 지명이가 파산 직전인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혜사는 단순히 사악해서 나를 내쫓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없어져야만 내 희생을 이용해 자신의 재정 위기를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에 내가 발견한 것이 이 여자의 배신이 얼마나 철저한지 깨닫게 했다. 사진이라는 숨겨진 폴더 안에 수백 장의 사진이 있었다. 혜산과 다른 남자의 사진이었다. 그 남자는 지명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호텔에서 키스하고 포옹하고 있었다. 그 친밀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그녀와 그 남자의 대화가 있었다. 연락처 이름은 김 팀장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김 팀장 자기야, 거의 다 됐어. 김 팀장, 그 늙은이가 요양원에 들어가고 집이 팔리면 지명이는 파산 선고를 할 수 있을 거야. 김 팀장 회사야 망했지만 돈은 우리가 지켰어. 혜산, 그럼 그 다음은? 김 팀장, 그 다음엔 내가 내 아내랑 이혼하고 너도 지명 씨랑 이혼해. 김 팀장, 우리 그 깨끗한 돈 가지고 태국 가서 잘 살자.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어. 내 며느리는 내 집을 빼앗고 나를 요양원에 버릴 계획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명이의 정신과 경제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리고 나서 그녀의 불륜 상대와 멀리 도망갈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새벽 5시 나는 그렇게 부엌에 서서 메시지 하나하나를 읽었다. 메시지 하나하나가 이 가족에 대한 내 남은 환상을 모두 부수고 있었다. 혜사는 단순히 조종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다. 그녀는 지명이와 나를 노렸다. 우리가 그녀의 눈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탐스러운 먹잇감이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었다. 이것이 지난 며칠간 내게 처음으로 희망의 실마리를 주었다. 2시간 전에 막 도착한 메시지였다. 혜산이 내가 소파에서 죽은 듯이 잠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말이다. 혜산 혜령아, 오늘 밤에 그 늙은이한테 서명하게 할 거야. 혜산, 내가 그분한테 건강보험공단 서류라고 말할 거야. 혜산, 하지만 그건 사실 우리가 필요한 재산 위임장이야. 내일 내게 남은 시간은 이사 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이사 시간도 채 안 돼서 그녀는 나에게 내 사회적 사망 선고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할 참이었다. 그 순간 나는 그 부엌에 서서 내 적의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다. 나는 67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고. 나는 조용히 메시지 하나하나, 대화 하나하나, 참아볼 수 없는 사진 하나하나를 내 낡은 휴대폰으로 한 장 한 장 찍었다. 내 낡은 휴대폰의 셔터 소리는 너무 컸고 저장 속도는 지독하게 느렸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나는 모든 증거를 저장했다. 그들의 모든 배신, 모든 거짓말, 혜산이 이중적인 인간이라는 모든 철저한 증거를 모두 저장했다. 작업을 마친 후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원래 위치에 똑같이 돌려놓았다. 하지만 나는 3시간 전 이곳에 누워 울던 여인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정보를 손에 쥔 여자, 증거를 손에 쥔 여자,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여자였다. 혜사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한국의 할머니를 과소평가했다. 아들을 홀로 키워낸 여자, 30년 동안 2교대 근무를 하고 인생의 온갖 역경 속에서 살아남은 한국의 할머니를 말이다. 그날 새벽 그녀가 편안한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가장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만약 혜산이 게임을 하고 싶다면 그녀는 곧 자신이 상대할 사람을 잘못 골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시키는 대로 하는 고리타분한 늙은이는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몇 가지 히든 카드를 숨기고 있었으니까. 전세 역전, 제주도에서의 사흘째, 태양이 떠오르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소파에서 상심했던 여인이 아니었다.
나는 임무를 띈 여인이었다. 내 임무는 67년간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지키고 혜산에게 그녀가 잘못 건드렸다는 것을 지키고 혜산에게 그녀가 잘못 건드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나는 요양원에, 불륜은 이미 깨어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내가 발견한 모든 조각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끔찍한 퍼즐처럼 연결되었다. 그리고 나는 전체 그림을 보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었다. 혜산이 가짜 미소를 띤 채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왔을 때 나는 이미 커피를 끓여두었고 온 가족이 먹을 계란말이와 만두국으로 풍성한 한식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유, 혜미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소파에서 잘 주무셨어요? 그녀는 달콤하다 못해 느끼한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이제 나는 그 목소리 밑에 독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웃으며 그녀를 속였다. 그것은 내 평생 가장 완벽한 연기였다. 어쩌면 우리 집 침대보다 더 잘 잔 것 같아. 여기 바닷바람이 나를 아주 편안하게 해주네. 나는 그녀의 긴장했던 어깨가 순간적으로 풀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나를 길들였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나를 길들였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내가 심지어 소파에서 자게 해준 것에 감사할 것이라며 심지어 소파에서 자게 해준 것에 감사할 것이라고. 아침 식사 시간 지명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회사 이메일을 보고 있었고 손주들은 해변에서 놀 계획을 세우느라 흥분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먹잇감을 노리는 독수리처럼 혜산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 그녀가 하는 말 한마디, 그녀와 그녀의 첫 번째 단계의 앞마디, 그녀와 그녀의 주고받는 눈빛 하나하나를 말이다. 여보, 혜산이 지명이에게 커피를 따라주며 말했다. 당신 요즘 좀 피곤해 말했다. 지명이가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괜찮아요? 어젯밤에 유난히 조용하던데. 아주 괜찮아, 아들아.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다만 내 나이쯤 되면 너희 젊은이들처럼 활기가 넘치지 않는단다. 하지만 내 머리는 누구보다 또렷해. 혜산의 눈썹이 1000분의 1초 동안 움찔했다. 그녀는 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너무 약하다는 주장을 확인해 주기를. 저는 아무래도요. 혜산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요즘 실례가 안 된다면요. 좀 건망진이 심해지신 것 같아요. 어제 테루거에서도 어머님 가방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고 3번이나 찾으셨잖아요. 거짓말. 나는 아무것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지명이는 뭔가 생각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엄마, 며칠 전에도 집에서 가스불 끄는 걸 잊었다니. 지난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지명이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을 계속 심어왔던 것이다. 나는 그때서야 그녀의 계획이 얼마나 악랄하고 교묘한지 깨달았다. 이 휴가는 나를 모욕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 친아들이 나 자신의 정신 능력에 의심을 품게 만들려는 길고 느린 과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완벽한 시어머니가 되는 것에만 집중했을 뿐, 이 모든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지명아.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평생 단 하루도 가스불 끄는 걸 잊어본 적이 없어. 나는 외출하기 전에 항상 2번씩 확인한단다. 맞아요. 혜미 어머님. 혜산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분명 저희가 착각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가 대화를 장악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일어났을 때 아일랜드 식탁 위아가 대화를 장악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혜산아, 우리가 깜빡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김에 말인데. 나는 가장 온화하고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렸다. 제 휴대폰이요? 거기에 놓여 있었어. 떨어져서 깨질까봐 걱정돼서 내가 그냥 서랍에 넣어뒀어. 혹시라도 누가 보게 되면 얼마나 민망하겠니. 그녀가 나를 노려보는 그 눈빛. 그 눈빛은 내가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명이와 손주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완벽한 할머니 역할을 연기했다. 지훈이와 예나와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아빠 어릴 적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들이 울면 나는 그들을 안아주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계속 내 계획을 계산하고 있었다. 혜산이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암시하려 할 때마다 나는 즉시 그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가 잊어버린 작은, 일부러 기억해냈고 모두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일부러 기억해냈고 너희 할머니는 옛날의 숫자에 정말 밝으셨단다. 나는 일부러 손주들에게 말했다. 나는 지명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고 혜산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녀의 대본 속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후가 되자 혜산은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다. 나는 물론 그녀가 불륜 상대에게 전화하러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 기회를 틈타 지명이를 혼자 찾아갔다. 아들아, 우리 테라스에서 단둘이 이야기 좀 하자.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니? 네 안색이 안 좋아 보여. 그의 표정이 즉시 무너졌다. 이것이 그의 약점이었다. 좀 복잡해요, 엄마.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처리할게요. 엄마를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아요. 복잡하다고? 나는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냥 일시적인 현금 흐름 문제예요. 별거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현금 흐름 문제라니. 빚이 2억 5천만 원인데 이건 별거가 아니었다. 그럼 혜산이는 도와줬니? 사실 엄마 걱정하실까봐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제안한 것도 혜산이에요. 혜산이 제안했다고? 물론이지. 그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게 해야만 아무런 방해 없이 자신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었을 테니까.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잠들자 나는 다시 그 빌어먹을 소파로 돌아왔다. 나는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내 낡은 휴대폰을 꺼내 그 느려터진 와이파이로 어제 찍어둔 모든 이름들을 검색했다. 내 병력을 위조한 그 오윤호 의사를 검색했고 지명희의 악성 파산을 처리해줄 그 임대서사를 검색했다. 몇 시간을 보냈지만 나는 정말 중요한 것을 찾아냈다. 그 오윤호 의사는 과거의 의료 기록 위조로 2번의 불미스러운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임대서사는 업계에서 고객들이 파산 선고 전에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유명했다. 회사는 나를 피해자로 삼았을 뿐 아니라 그녀는 이 완벽한 사기극을 실행하기 위해 사기 전문가 팀을 꾸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내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이웃 춘자에게 전화한 것이었다. 춘자야, 혜미야. 이렇게 늦게 전화해서 미안해. 혜미야, 너 휴가 갔잖아? 잘 놀고 있어? 편히 쉬고 있어? 춘자야, 네가 나를 크게 도와줘야 할 일이 있어. 그리고 너는 절대 아무한테도 내가 너한테 전화했다는 사실을 말하면 안 돼.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내가 발견한 모든 세부 사항, 내가 찍어둔 모든 증거를 말이다. 춘자는 20년 동안 내가 찍어둔 모든 증거를 말이다. 춘자는 20년 동안 내 이웃이었다. 나는 그녀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에, 혜미야,
네가 말하는 게 다 사실이야. 혜산이나 지명이가 우리 집에서 뭔가 손을 댔을 만한 것이 있는지. 물론이지. 혜미야. 너도 조심해야 해. 만약 그 여자가 네 말처럼 그렇게 잔인하다면 신이 알지. 그녀가 또 어떤 끔찍한 짓을 할지. 전화를 끊은 후 나는 거실의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지난 며칠간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내게는 동맹이 있었다. 내게는 정보가 있었다. 내게는 증거가 있었다. 그리고 제주도에 온 이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다. 혜사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녀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내가 67세가 되었으니 만만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녀는 한국의 할머니의 힘을 과소평가했다. 한국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 아들을 홀로 키워내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거의 쓰러질 지경까지 일했으며 가난과 살리기 위해 가족을 거의 살리기 위해 거리고 쓰러질 지경까지 일했으며 가난과 사별 그리고 인생의 온갖 역경 속에서 살아남은 여인의 힘을 말이다. 마지막 게임. 나흘째 아침 8시 춘자의 전화가 왔다. 나는 그때 테라스에서 잡지를 읽는 척하고 있었다. 혜사는 부엌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처럼 말이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세계가 곧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혜미야, 네 집에서 정말 대단한 것을 전혀 몰랐다. 혜미야, 나 네 집에서 정말 대단한 걸 발견했어. 춘자가 전화 너머에서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리고 혜미야, 물건이 없어졌어. 네 집 등기권리증 원본이 없어졌어. 내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다. 혜사는 내가 제주도에 온 틈을 타 사람을 시켜 우리 집 등기권리증을 훔치려 했다니. 그녀의 계획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했다. 하지만 걱정 마, 혜미야. 춘자가 이어서 말했다. 내가 찾았어. 그들이 너무 부주의했어. 서류를 빼낼 때 실수로 파일 캐비닛 뒤에 떨어뜨렸더라. 등기권리증 원본이 없었다면 혜산이 나를 속여 어떤 위임장에 서명하게 했을 때 나는 황하에 몸을 던져도 씻을 수 없었을 거야. 춘자야, 나 한 가지 더 부탁할게. 지금 바로 등기소에 가서 최신 등기권리증 사본을 신청해줘. 나는 내가 유일한 소유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식 기록이 필요해. 알았어. 바로 갈게. 아, 맞다 혜미야. 내가 내 의형제 태희한테도 말했어. 그 사람 변호사잖아. 내가 이 모든 일을 그에게 다 말했어. 그가 말하기를 혜산이 그들은 가중 사기래. 네 손에 찍어둔 증거만으로도 혜산이 최소 10년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했어. 10년. 이 정보는 내게 힘을 주었다. 이 빌어먹을 리조트 빌라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힘이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그곳에 앉아 혜산이 볶음밥을 내오고 세상에서 가장 미선적인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다. 나는 몇 시간 후 그녀가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갈 서류에 서명하도록 나를 강요하도록 아침 식사 시간 지명인의 손주들과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고 아정은 마당에서 잡지를 보고 있었다. 혜산이 다가왔다. 혜미 어머님, 제가 어머님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왔다.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 드디어 왔다. 그래,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 드디어 왔다. 그래 얘야, 어머님은 모든 혜택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 얘가 기다리던 순간이 드디어 왔다. 그래, 요즘 법이 바뀌어서 요즘 갱신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정말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다. 어떤 서류인데? 나는 순진한 얼굴로 물었다. 아야, 그냥 위임장이에요. 지명 씨가 필요할 때 어머님을 대신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머님도 아시죠? 요즘 정부기관 일이 얼마나 복잡한지 미리 준비해두는 게 항상 안전하죠. 만약을 대비해서 말이지?
만약을 대비해서 말이지? 그럼 버릴 때를 대비해서 말이지? 제가 저희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녀의 엄마가 증인이라니 얼마나 편리한가. 혜산아, 너도 알잖아. 나는 이렇게 하는데 좀 마음에 걸려. 서명하기 전에 내 변호사한테 먼저 보여주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혜미 어머님, 왜 변호사를 특별히 조심해야? 혜미 어머님, 왜 변임 조준 서류일 뿐이에요. 얘야, 내가 나이가 많잖아. 내가 나이가 많잖아. 그녀가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오늘 꼭 서명해야 해요. 내일은 토요일이라 관공서 문도 안 열고 그럼 늦어져요. 맞다. 다급함은 사기 집단의 아소비다. 피해자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 걱정 마. 나는 가장 온화한 할머니. 미소를 지었다. 내 변호사는 토요일에도 일한단다. 내가 지금 바로 그에게 전화할게. 나는 정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내 변호사에게 건 것이 아니었다. 춘자의 의형제 태의 변호사에게 건 것이었다. 그는 이미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의 변호사님. 저는 이혜미예요. 춘자 친구요. 혜미 누님, 춘자에게 다 들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누님에게 뭔가 서명하게 강요하려 하는 거죠? 맞아요. 지금 건강보험 서류라고 속이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태희 변호사는 전화로 내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단계별로 알려주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속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절정의 반격을 위한 것이었다. 그날 오후, 혜사는 내가 서류에 서명하지 않아 초조하게 집 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나는 내 히든카드를 꺼냈다. 지명이가 테라스에 혼자 있을 때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아들아, 앉아라. 엄마가 너한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게 있어. 네 회사에 관한 거야. 그는 즉시 긴장했다. 무슨 일인데요, 엄마? 나는 네가 2억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 나는 네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는 것도 알아. 나는 네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는 것도 알아. 그리고 나는 혜산이가 네한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도 알아. 그는 얼어붙었다. 그는 얼어붙었다. 그리고 엄마는 늘 아들이 언제 어려움에 처했는지 아니까. 엄마, 제가 일부러 숨긴 게 아니에요. 혜산이가 엄마한테 말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해서. 걱정하실까봐. 지명아,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네 아내가 내게 서명하라고 한 것이 건강보험 서류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 그녀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네가 내 집을 팔 수 있도록 재산 위임장에 서명하게 하려 한 거야. 말도 안 거야. 지명이는 공범이 아니었다. 그도 혜산에게 조종당한 피해자였다. 아들아, 내일 우리 가족 회의를 할 거야. 너, 나, 혜산, 그리고 혜산 엄마까지. 그때 너는 네 아내에 대한 네 인생을 완전히 바꿀 진실을 듣게 될 거야.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무서워요. 나는 네 아내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내일 밤이면 너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나는 내 리조트 빌라에 빌어먹을 거실 소파에 마지막으로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웃었다. 혜사는 하루 종일 나를 속여 그 서류에 서명하게 하려 했다. 압력을 가하고 조종하고 심지어 울면서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내가 아직 겁먹어 반항할 줄 모르는 고리타분한 늙은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이미 다른 체스판에서 그녀가 본 적도 없는 체스판에서 경사들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명이가 그의 아내와 다른 남자의 사진을 보고
그들의 악랄한 대화 녹음을 듣고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그의 친어머니를 파괴할 계획을 단계별로 세웠는지 알게 될 때 그는 자신이 어떤 여자를 얻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승리,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날, 날씨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맑은 하늘, 투명한 바다, 미풍이 테라스의 커튼을 살랑거렸다. 마치 하늘도 오늘 큰일이 벌어질 것을 아는 듯 했다. 혜사는 일찍 일어났다. 며칠 전보다 더 긴장해 보였다. 그녀는 전날 밤 내내 나를 괴롭히며 서명하게 하려 했고, 심지어 자신이 서명된 서류를 가지고 서울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명이가 자신에게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울면서 말했다. 그녀가 막장 드라마 배우가 되지 않은 것이 정말 아까울 정도였다. 정물마저도 마음대로 조절하다니. 혜미 어머님, 제발요. 아침 식사 시간 그녀가 또다시 내게 다가왔다. 지명이는 그때 짐을 싸고 있었다. 그녀는 그때 짐을 싸고 있었다. 나는 내 변호사가 서류를 본 후에 할 거라고. 오늘 오후 식사 후에 네가 말한 가족 회의를 하자. 나는 그녀와 그녀의 엄마 아정이 절망적인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왜 그런지 전혀 몰랐다. 오후 4시 태양이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나는 온 가족을 테라스로 불렀다. 여러분,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명이는 내 옆에 앉았고 혜산과 그녀의 엄마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손주들은 방에서 만화를 보고 있었다. 혜산아, 너 아침에 내가 건강보험공단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고 말했지? 네, 혜미 어머님. 어머님의 복지를 위해 서류의 목지를 위해서요. 네, 혜미 어머님. 어머님의 복지를 위해서요. 너는 또 그것들이 그냥 표준 서류이고 서명해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말했지. 나는 내가 준비한 자료 파일에서 서류 뭉칠 거라고 말했지.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무슨 건강보험 서류가 아니야, 박혜산. 이것은 완전 재산 위임전이야. 지명이가 내 집, 내 은행 계좌를 완전히 장악하고 심지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양기관에 나를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류야. 지명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박혜산?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보, 진정해요. 혜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분명 뭔가 착오가 아니야. 내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나는 자료 파일에서 첫 번째 사진을 꺼냈다. 이건 네 휴대폰에 있는 데와 캡처 사진이야. 네가 네 언니 혜령한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고리타분한 늙은이고 이 휴가의 상령만 원을 아무것도 묻지 않고 냈다고 말하는 내용이야. 지명이가 그 사진을 낚아챘다.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박혜산. 혜산은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나는 이미 두 번째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네가 그에게 가짜 심리 보고서를 위조하라고 시켜서 내가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한 거야. 지명 씨가 제 휴대폰 봤어요. 제 사생활 침해예요. 혜산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 비명은 절망적인 울부짖음처럼 들렸다. 대답해, 박혜산. 지명이의 목소리도 떨렸다. 네가 정말 우리 엄마에 의했어요. 엄마는 보살핌이 필요했어요. 우리를 위해서였어요. 이것은 세 번째 사진이야. 나는 냉정하게 계속했다. 네가 임대서사와 나눈 대화. 회사에 있는 2억 5천만 원의 빚에 대해 논의하고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내 집을 팔아서 그 빚을 갚으려고 했는지 말이야. 지명이가 번개 맞은 것처럼 벌떡 일어섰다. 2억 5천만 원? 박혜산, 당신은 나한테 8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 여보, 진정해요. 그 돈은 우리가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이 지난 몇 년간 처음으로 소리쳤다. 나는 진정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가장 치명적인 사진들을 꺼냈다. 그리고 지명아, 이것들은 네 아내와 그녀의 불륜 상대의 사진이야. 고급 레스토랑에서, 호화로운 호텔에서 네가 회사를 살리려고 정신없이 바빴을 때 말이야. 이어서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지명이가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들을 받아들었다. 사진마다 혜산이 다른 남자와 키스하고, 다른 남자와 키스하고, 다른 남자를 안고 있었다. 그지만 이번에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누구야? 그 목소리는 내가 물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지명 씨,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는 누구야? 내 아들이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그 분노는 그가 5년 동안 억눌러왔던 원한이었다. 그는 그저 저를 더 이해해주고 더 지지해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네 남편이 너를 계속 지지해주는 사람이었어. 네 남편은 소처럼 죽게 살기로 일해서 네가 원하는 삶을 주려고 했어. 그리고 나는 마지막 폭탄을 던졌다. 모든 것을 폭파시킬 폭탄을 말이다. 지명아, 여기 대화 기록도 있어. 박혜사는 내 집을 판 후에 너랑 이혼하고 우리 가족 돈을 가지고 이 남자랑 같이 태국으로 가서 잘 살 계획이었어. 지명이가 조용히 그 메시지들을 읽었다. 나는 그의 눈물이 메시지 위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당신은 나를 버리려고 했어. 그는 상처받은 아이처럼 혜산을 쳐다보며 고개를 들었다. 내가 당신의 여자가 드디어 입을 였다. 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을 바친 후에 당신은 나를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 혜산아, 이 모든 것이 사실이야? 엄마. 혜산이 소리쳤다. 엄마도 분명 계획을 알았잖아. 엄마도 나를 도왔잖아. 바로 그 순간 아정은 딸에게 없는 한 줄기 부끄러움을 드러냈다. 나는 네가 지명이에게 네 시어머니 돈을 관리하게 하고 싶어하는 줄만 알았어. 나는 무슨 불륜 상대가 있는지도 몰랐고 가짜 의료 보고서가 있는지도 몰랐어. 나는 네가 나를 끌어들여 사기꾼으로 만들 줄은 몰랐어. 혜산의 가족은 5분 만에 산산조각 났다. 지명이는 분노와 상심으로 끊임없이 울었고 아정은 딸에게 어떻게 자기 엄마를 속일 수 있느냐며 소리쳤다. 혜산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모든 것이 소용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저 조용히 앉아서 이 정의의 심판을 지켜보았다. 네 아는 조용히 그를 불렀다. 네 아내는 조용히 그를 불렀다. 네 아내는 내 집을 빼앗으려 했을 뿐 아니라 너도 파멸시키려 했어. 돈도, 집도 언도, 집도 언도, 집도 언도, 집도 언도, 집도, 돈도. 미안해요, 엄마. 제가 엄마를 믿지 못해서 미안해요. 제가 그 여자한테 엄마를 그렇게 대하게 해서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아들아. 엄마는 늘 자기 아이들을 지킨단다. 심지어 그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라도. 혜산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지명씨, 제발요. 우리 부부 상담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명이는 더 이상 그녀에게 5년 동안 조종당했던 남자가 아니었다. 아니야. 박혜산, 끝났어. 혜산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남편도, 가족도, 완벽한 계획도, 게다가 사기죄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는 마지막 히든카드를 꺼냈다. 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위협적인 한마디.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위협적인 한마디를 말이다. 혜산의 마지막 위협. 혜산의 마지막 위협은 그녀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터져나왔다. 지명이가 그녀를 용서할 리 없다는 것을, 그녀의 엄마마저 더 이상 그녀를 편들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증거가 내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가장 끔찍한 발톱을 드러냈다. 좋아. 그녀는 순수한 악의로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들이 나를 파멸시켜야 한다면, 나도 당신들을 파멸시켜야 한다면
나도 당신들을 파멸시킬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 나는 당신들이 가짜 장부 만들 때 쓴 모든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 세상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지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 무슨 헛소리야? 나는 당신들이 부풀린 정부 입찰, 당신들이 완공하지도 않고 대금을 청구한 공사, 당신들이 사지가 않고 폭리를 취한 자제비를 말하는 거야. 당신들이 사지도 않고 폭리를 취한 자제비를 몰랐어요. 터니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혜산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업계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혜산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었다. 혜미 어머님, 들었죠? 당신이 나를 사기죄로 고발하면 나는 김지명을 뇌물죄로 고발할 거예요. 당신의 완벽한 아들은 최소 10년은 감옥에 갈 거예요.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마지막 게임을 이해했다. 혜사는 처음부터 지명희의 불법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보험으로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어떤 여자를 건드려는 자신이 박혜산.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 말대로 지명희가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어.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아니? 뭐라고요?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자수할 거야. 내일 바로 지명희는 그가 받지 말았어야 할 돈을 모두 돌려줄 거야. 그는 벌금을 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불을 가르친 바 그는 벌금을 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감당할 거야. 그리고 그는 다시 정직한 삶을 시작할 거야. 지명희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아. 우리는 결코 잘못을 남이 우리를 평생 협박하는 빌미로 만들지 않을 거야. 혜사는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미쳤어요? 그는 감옥에 갈 거예요. 당신들은 모든 것을 잃을 거예요. 나는 가난해도 정직한 아들을 원해. 돈 많고 부패한 아들보다는 나는 그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존엄하게 대가를 치르기를 원해. 평생 너 같은 여자에게 협박당하는 것보다는. 그 순간 지명희가 일어섰다. 그는 내 곁으로 와서 나를 꼭 껴안았다. 어릴 적 이후로 한 번도 바라본 적 이후로 우리가 가서 일을 해결해요. 결과가 어떻든. 박혜산. 그녀는 마지막 히든 카드, 그녀의 협박이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진정한 가족에게는 정직이 돈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작. 석 달 후, 나는 지금 서울, 새로 정리한 내 작은 아파트에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지명희는 약속을 지켰다. 그는 자수했고 모든 불법 수익을 반환했다. 그는 벌금을 냈고 결국 6개월형을 선고받았지만 출소하던 날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빚도 거짓말도 누구의 손에도 잡힐 빌미도 없이 말이다. 박혜산. 그녀는 사기, 문서 위조,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불륜 상대는 더 이상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알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정. 그녀는 울면서 내게 사과했다. 그녀는 정말 이제 딸의 계획이 얼마나 악랄한지 몰랐다고 했다. 그녀는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나를 찾아와 차를 마시고 손주들 이야기를 나눈다. 지명희는 이혼했다. 그는 회사에 남은 자산을 모두 팔았고 이제는 한정직한 건설 회사에서 평범한 엔지니어로 일한다. 예전보다 훨씬 적은 돈을 벌지만 그는 매일 밤 편안하게 잠든다. 내 손주들 지훈이와 예나는 이제 매주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지낸다. 지훈이는 이미 다도하는 법을 배웠고 예나는 서예를 배우면서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린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서 내가 얻은 것은 정의만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렸던 한 가지를 되찾았다. 나의 존엄. 나는 진정한 사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존중은 협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당신이 67세이든 몇 살이든
여자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견뎌야 할 짐이 아니라 나는 친절히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자애로움이 학대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할머니가 된다고 해서 투명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몇 년간 나는 지명이가 결혼했으니 엄마로서의 내 책임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나는 한 여자로서의 내 책임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 나는 나 자신의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다. 나는 내 목소리를 듣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 세대 여자들은 아마 지금 젊은 여자들만큼 많은 기회를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남이 던져주는 사랑의 부스러기나 존엄의 조각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약 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무언가 준다면 나는 이것이기를 바란다. 자신을 위해 싸우는 데는 결코 늦지 않다. 자신을 위해 선을 긋는 데는 결코 늦지 않다. 이제 그만. 이라고 크게 외치는 데는 결코 늦지 않다. 만약 당신 주변의 가족이 당신을 보잘것없게 느끼게 한다면 그것은 가족이 아니다. 진정한 가족은 당신이 넘어질 때 당신을 잡아주는 사람이지 거꾸로 당신을 걷어차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내 작은 아파트에서 잠에서 깬다. 나는 제라늄에 물을 주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이고 내 작은 마당 위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본다. 나는 이것이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안다. 내가 노력으로 일궈낸 인생, 내가 용기로 지켜낸 인생, 내가 존엄을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살아갈 인생. 왜냐하면 67년을 살면서 아들을 홀로 키워내고 가족을 위해 거의 쓰러질 지경까지 일했으며 인생의 모든 배신 속에서 살아남은 한국 여인은 자신의 황금기 동안 평화롭게 존중받으며 진정한 사랑 속에서 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만약 당신도 우리가 어르신들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되돌아보기 시작했다면, 또는 당신 주변에도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려달라. 만약 당신도 세상의 모든 할머니들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좋아요를 눌러달라. 그리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말라. 우리는 더 많은 실제 이야기를 계속 공유할 것이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자신을 지키는 데는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왜냐하면 결국 가장 달콤한 복수는 당신을 해친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과소평가했던 것을